네, 정치는 댐캠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정치 철학자 김만관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이 그 빗속을 잘 뚫고 오셨죠? 네, 네. 일찍 나오면 비가 좀 덜 옵니다. 예, 저도 일찍 나왔을 때 조금 덜어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칙칙하게 비 오고 내일까지 비 많이 온대요. 자, 혹시 이 방송 지금부터 함께 계시는 분들 대중교통 이용을 하시고 우산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매주 월요일 아침이 되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또 두 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Y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 27.5, 부정평가 70.1. 그다음에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한 조사를 보면 긍정평가 29.3, 부정평가 67.8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뭐 이 지지율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분석을 했고, 그럼 도대체 대책이 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는 게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되는 건 인적 쇄신이다. 근데 별로 인적 쇄신할 기미가 안 보인다. 지금 이거잖아요. 기미가 안 보이는 거 맞습니까, 김은지 기자님?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왔던 대통령실 발언을 보면 인적 쇄신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곧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약식회견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내각도 내각이지만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각도 중요하긴 하지만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문제. 사실은 지금 이제 지지율이 갤럽으로 따지면 24%까지 내려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조차 대통령 자체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선 시대를 보면 왕세자가 공부를 잘 못해도 왕세자를 회초리를 때리지 못하잖아요. 옆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을 때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죠. 그분이 대신 맞는다라고 하는 것들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사실 같은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가장 질책과 대통령에 대한 책임, 평가를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주변을 쇄신함으로써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해봐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합시다. 지금 이제 아까 JB타임즈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박순애 그 교육부 장관은 아마 그 경질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퇴 모양새긴 하죠. 예. 근데 내용은 경질이겠지 뭐. 예, 예. 근데 연합뉴스가 조금 전에 내놓은 보도를 보면 오늘 사퇴할 것 같다라는. 왜냐하면 내일 그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오늘 사퇴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일단 그 기사가 좀 떴어요. 뭐 사퇴든 경질이든 거의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박순애 사퇴 카드가 그래도 좀 약간 약발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김만권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긴 드는데 그게 클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뭐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리고 이게 빨리빨리 쳐낸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그냥 이게 짧은 기간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버틸 만큼 버티고 정말 할 수 없이 쳐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지금 그 말씀이니까 퍼뜩 떠오르는데 사퇴하면 왜 그러니까 임명하지 말았는데 왜 임명을 해갖고 이 사달을 일으켰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네요 보면. 예. 그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미 한 말이 있습니다. 언론과 야당 탓에 고생을 했다라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작 박순애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굉장히 고집스러워 보이는 식의 격려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예. 뭐 아무튼 그러면 김은희 기자는 박순애 사퇴 카드 갖고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물론 뭐 하락 모양새를 조금 막을 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세 자체를 막을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 당장 이 만 5세 학제 개편 관련한 것들이 주간식의 부정평가 문항으로 5%나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진입을 했다는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컸던 무리적인 정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통령 부정평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인사인데 그 인사가 단순히 박순애 개인으로 파생됐던 것들은 아니거든요. 특히 사적 채용과 관련되어 있는 논란들,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을 사사로운 인연으로 쓰고 그리고 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뭐 이제 언론에서 모법사라고 나오는 건진법사 있지 않습니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조치들 더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삼장법사 다음에 건진법사. 진짜 놀랐어요. 저도 삼장법사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왜 언론이 처음에 모법사라고 써주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건진이라고 했어. 그 나중엔 건진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임금님 기능 당내기기도 아니고 왜 모법사라고 하는 것인가. 과거에
그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그 사주 일가를 이름을 부르지 못해가지고는 해당일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생각까지 사실 났어요. 그래요?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그러니까요.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현실. 그러니까 두 번의 지적은 결국은 인적쇄신의 핵심은 대통령실이다. 뭐 이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근데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그것인데요. 아직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벌써 그렇게 사람을 자르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주변에서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냐라는 그리고 뭐 잘못한 식의 것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이 잘못은 대통령이 많이 하시긴 했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홍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메시지 관리가 정말 예,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펠로시 방한과 맞아요.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이슈들을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펠로시를 만나냐 마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 떠나서 정말 잘못한 것들은 그날 하루만 하더라도 안 만난다, 만난다, 안 만난다. 네. 그런 식으로 메시지 혼선을 주고 심지어 전 가장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요. 대통령이 그날 이제 펠로시를 만나지 않고 연극을 보러 갔는데 밤에 나왔던 대통령실 제공발로 나온 연극 배우들과 대통령이 식사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아마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깜짝 놀랄 텐데요. 전 당연하게 이게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반인들이 찍어서 제공된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통령실 제공인데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라는 게 있다면 부정적 이미지를 훨씬 더 부각시키는 사진이에요. 혼자서 말씀을 하시고 배우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걸 듣고 있는 듯한 모습. 과연 이것이 대통령 홍보에 있어서 나가면 안 되는 사진 아닌가. 사실 진짜 큰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우들이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네. 아마 그 사진 보시면 다들 뭐 비슷한 다들 감정을 깜짝 느낄 놀라죠. 거예요. 배우들은 다 고개 숙이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야, 저 사람이 저 우리 대통령이 정말 비민주적 조직의 그러니까 우리가 출신이구나. 네. 대통령이 물론 가지는 선이 굵고 굉장히 형님 리더십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긴 한데요. 거꾸로 말하면 소위 꼰대 부장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밥 먹는 자리인데 왜 두 손을 모으고 앞으로 나란히 모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쩍 벌리거나 혹은 굉장히 당황했을 때 저 응이라고 말하면서 반말하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정말 왜 대통령실에서 이걸 제공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 놀랬던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 홍보실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전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사진에 대통령께서 너무 여가를 즐기시거나 아니면 너무 술자리를 즐기시는 이렇게 술병을 막 흩어져 있는 이런 사진은 별로 지금 현재 대통령 이미지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왜 자꾸 지속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올리는지도 정말 모르겠어요. 전 대통령실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두 번의 말씀을 정리를 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덧붙이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그러니까 출근길 문답을 대통령실에서 이제 내일부터 잠정 중단을 한다고 해버렸는데 다음날 바로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설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안에서 참모진이 아니 되옵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아니 되도록 하는 어떻게든지 간에 막는 힘도 별로 없고 결국은 이것을 다 잡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중간 정리를 하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허할까요? 일단 궁금한 건 이거 아닙니까? 일단 뭐 저희들이 뭐 여러 언론 보도나 이런 것에 나오는 걸 들어보면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걸 그렇게 듣는 걸 즐겨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 분위기와 함께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진짜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면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했으면 정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 대통령실도 별로 대통령에게 뭐 하지 말라고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왜 자기들 계속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어떻게 뭐 이렇게 조언을 옆에서 하기에는 자신들도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그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되고 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사 문제도 심지어 야 우리 대통령실은 엽간제로 임명을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저희와의 예.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엽관제가 말 그대로 치면 그냥 이게 벼슬 사냥인데 이게 관직 사냥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임명을 한다라는 식의 그런 용어를 쓰고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전 대통령실도 정말 또 뭐 이렇게 대통령에게 뭐 좋은 직원이나 조언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거기서 실세들이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면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굳이 어렵게 분석할 거 없이 지금 그러니까 인적 쇄신의 핵심은 대통령실이고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의 핵심 내용은 아니되옵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른바 충신이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먹힐 것인가 안 먹힐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사례가 국민의힘의 지금 움직임 보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로 규정하면서 용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윤핵관 체제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방향이 그렇게 잡혔으면 대통령실이 어떻게 갈지는 거의 뭐 그러니까 가늠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부 총질로 규정한 사람은 정확히는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러니까 예. 대통령.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실 안에도 어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혹은 대통령한테 굉장히 쓴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긴 있대요. 예,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쓴소리는 모든 권력이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자기 어떤 리스크를 걸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 텐데요. 하지만 말해도 안 듣고 말해도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입을 다물게 되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아 대통령이 싫어하는구나. 이거 말을 했어. 괜히 내 목숨 못 지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점점 더 말하던 사람도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대통령실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이런 부정평가와 그리고는 충고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저는요. 조선시대의 관제가 되게 선진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관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밥 먹고 하는 게 아니되옵니다만 하는 거가 사관원이었고 사헌부가 뭐 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공수처잖아요. 그렇죠. 고위 관료들 그냥 잡아 뭐 하는 그죠? 야, 되게 선진적인 관제 아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뭐 기관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왕의 잘못된 지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뭐 어떻게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처벌하는 기관 자체가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진 관료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그런 조직이 없느냐라고 하면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사실 그것도 저는 이제 조선시대도 왕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을 때가 있었고 없을 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리더가 그런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안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조선 왕정보다는 지금이 민주주의 사회이고 훨씬 더 나아진 우리가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을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언론도 훨씬 많아서 다양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스펙트럼도 다양하고 그런데 소위 보수 진영의 언론까지도 한 목소리로 대통령한테 인적 쇄신을 하시고 그리고는 소통을 하고 그리고 더 낮아진 자세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한다면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고집스러워 보인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관원이 민영화돼 가지고 언론이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언론의 말을 경청을 하는 게 아니라 언론 탓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가 얘기했듯이 박순애 장관 임명장 주면서 했던 것처럼 이래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그 시민사회 수석인 강승규 수석이 8월 4일에는 언론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낸 바가 있는데 일부 야당에서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보도 상황들 그리고는 총체적 난국인 모습들을 이제 야당과 프레임 탓을 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어떤 진단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지금의 야당이 이만큼 일을 잘하고 있냐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점에서도 사실 이렇게 분석도 명확하지가 않은데 지금 저 한 말씀은 지금 그 얘기할 거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적 채용인이 뭐냐 갖고 불거진 인사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야당 발입니까? 언론 발입니까? 거의 다 언론 발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야당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나?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지금의 야당은 옛날에 야당 시절에 야당이라도 잘했는데 그 야당도 못하고 있다라가 지금 현재 평가인데 그걸 지금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니 뭐니 그렇게 걸고 넘어가는 건 대통령실에 되게 무능을 이야기할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진짜 문제 진단을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 건데요. 강승규 수석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야당 안에서도 그런 자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프레임 공격 잘했으면 정권 교체 안 당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야당 안에서? 예, 야당 안에서요. 예. 너무 자주다. 정권 교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여튼 강승기 수석의 진단은 기본적으로 좀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야지 해법이 나오는 건데 아니 어떻게 수석급 되는 인사가 언론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걱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지지율이 이제 24%까지 떨어지니까 5일에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약간의 메시지 기조가 바뀌었지만 혹시라는 단서가 달려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혹시가 뭡니까? 이거 확실한데 이게 지금 현재. 근데 혹시 이 점은 혹시 있을까? 아까 제가 김용태 최고위원 하면서 이 질문을 드렸더니 너무 그 과한 해석이라는 식으로 이제 그 답을 듣긴 했는데 인적 쇄신을 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인적 쇄신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또 검증 공세가 부담스러운 부분은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잘 찾으면 되는 걸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바꿔야 될 경우에 또 새로운 사람 찾는 게 어렵고 그 사이에 또 검증도 어떻게 해야 되고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장관도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자리 비어 있고 교육부 장관도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요. 본인이 인재풀을 좀 더 넓히면 사실 좋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자기가 알고 있는 풀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지금 국면이면 국회에서 오히려 의원을 했던 분들을 장관으로도 모실 수 있다고 저는 이 생각하고요. 정도가 되면 이제 의원에서 발탁하는 거죠.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저 방법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도 지금 당장 이 정권에 뭔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장관이나 뭐 어떤 기회를 줘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하겠다라는 이제 응답을 얻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제 뭐 정치권에서 뭔가 검증이 끝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확인을 받은 그런 분들 쪽에서 모셔오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냥 고집입니까? 뭡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래서 인재풀 문제 말고 만약에 그 분석을 한다면. 저는 사실은 이게 그 검찰 같은 경우가 검찰 뭐 동일체 뭐 이렇게 이런 그런 원칙하에서 생각해 보면 뭐 검사 동일체인가요? 그거 제가 맨날 할 때마다 네. 제가 뭐 헷갈리는데 그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검사 동일체는 할 건데 이제 그 명문 규정상으로 없어지긴 했지만. 없어졌죠. 하지만 그런 문화가 있는 건 문화가 아직도 좀 있죠. 사실이기도 하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정부 조직 중에서 비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계속 이제 리더를 했었고 사실 그런 속에서의 리더라는 것들은 명령하고 그다음에 상하 복종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거지 사실은 설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구성원들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검찰 조직 속에서의 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민주적이고 설득할 구조가 아니고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인물을 내세우는 그런 구조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민주적 조직으로 옮겨와서 정부 조직 자체는 민주적이어야 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인물들을 내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이에 갭을 메꾸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대선 기간에는 이준석 대표와의 1차 갈등, 2차 갈등이라고 해서 그때 그 어떤 갈등을 돌파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모든 그 선대위를 해체해버리거나 혹은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한테 허리 숙여 절을 하고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총장이 직접 찾아간 적도 있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위기가 왔을 때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 지금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그때만큼의 위기의식을 덜 느끼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혹시 정말로 여론조사에 신경을 안 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혹시 이런 차원이라고 혹시 해석할 여지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공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음.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네, 본인이 어떤 고집을 가지고 돌파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예.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직이 뜯어 말렸었죠. 하지만 본인이 그것을 좌천당하면서까지 그걸 돌파해가지고는 하나의 자기 성과로 만들어낸 바가 있고요. 일종의 조국 수사 같은 경우에도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의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출마할 때도 모두가 이렇게 빨리 나가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몇 개월 만에 대통령직을 거머졌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몇 번 지지율이 출렁거리지만 다 극복을 했고. 예, 이제 그 경험들이 굉장히 지금 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그러니까 바로 드는 그 거죠. 점에서 저도 이제 그 전에 한번 청규에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른바 그 이 돌파력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캐릭터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저항하는 약자일 때의 어떤 캐릭터지. 맞아요. 지금 대통령은 공성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수성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그대로 먹힐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오히려 뚝심이 대단한 이게 아니라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다. 지금 그 부정평가분 또 그 들어간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2등이 그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윤석열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그런 저항 약자로서의 저항을 통해서 얻어갔던 이미지가 공정, 정의, 원칙이라는 이미지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가 이거 되게 그 여론조사를 들여다 보면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공정, 정의, 원칙이 저번 주까지만 해도 사실 최상이었어요. 어쨌든 긍정 평가를 할 때. 근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온 결과를 보면 이 공정, 정의, 원칙이 9%에서 3%로 마이너스 6%를 기록했습니다. 확 줄어들어 있는 거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긍정 평가는 보수층마저 이런 현실을 좀 인식하고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공정, 정의, 원칙이라는 이 이미지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자기가 얻었던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금은 그 뚝심이라고 부르는 그것에 의해서 다시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제가 아까 독단 일방적이 부정평가 이유 2위라고 했는데요. 3위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이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자기를 객관화한다는 게 참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들을 자기를 맥락 속에 넣어서 상황 속에서 자기 위치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면 그건 큰일이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되고 난 후는 똑같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평가는 그러니까 정반대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혹시 이거를 좀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이제 로버트 우리 그 나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학자가 계십니다. 근데 그 조지프 나이입니다. 그 로버트를 갑자기 왜? 조지프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이렇게 뭐 스마트 파워 설명하신 분인데요. 이 조지프 나이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상황 지능이 리더한테 제일 필요한 게 상황 지능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뭔지를 파악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그게 적기적소에 이제 그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상황 지능을 배양하는 법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 자신의 장단점을 제일 잘 이해해야 된다.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경력과 경험에서 배우고 그 속에서 장애양분을 배우고 또 많이 실천해 보면서 경험과 교훈을 정리하고 축적하고 재차 실천하고 정리하면서 이런 순환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지도력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의 장단점을 어떻게 보면 장점만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 장점이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식하려면 어떤 정치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쌓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에 이제 그 정치의 경력을 가지고 대통령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 지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뭐 모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사실은 이 조지프 나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마키아벨리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이야기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거다. 예, 리더가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행동했는데 어제 성공하고 오늘 실패하면 그건 리더의 능력이 아니라 운이 좋은 것이다라고 마키아벨리가 제가 이제 종종 써먹는 예가 있는데
가장 저는 그 언론 기사를 보면 제일 웃긴다고 보는 기사가 뭐냐면 어떤 뭐 누군가 이제 새로 임명했을 때 이제 그 프로필이 실리잖아요. 보면은 되게 돌파력이 뛰어나지만 다소 독선적이라는 평. 대인 관계가 되게 원만하지만 추진력이 약간 떨어진다는 평. 이건 말이 안 되는, 왜냐하면 그거는 같은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예. 같은 본질이 다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는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 모습은 똑같겠죠. 자신의 본 모습은 똑같은데 그러면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장점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단점으로 비판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오늘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거의 2주 만에 재개하고 하는 문답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평가들을 듣고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이제 쇄신하는 모양새를 보여준다면 말씀처럼 이제 상황 진행이라고 하는 것도 순차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우선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근데 쇄신하고 싶고 바꾸고 싶지만 바꾸기 힘든 부분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있을까 없을까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의심받고 가장 많이 비판받는 지점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였던 행보와 메시지를 보면 특히나 가족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방어적이었다. 혹은 심지어 신경질적으로 보였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약한 고리가 가장 이제 쉽게 침탈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건진법사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는 관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들 심지어 또 다른 인사 대통령실 채용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지인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하거나 혹은 더 해명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비판들이 전해지는 지점들이 하나로 뭐가 모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꾸 너무 억울하거나 언론이 문제거나 야당이 공세한다라고만 인식하는 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경계에 들어가서 다른 뭐를 안 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불거진 사적 채용 문제나 사적 계약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공개된 게 전부일 것인가 아니면 언론이 아직 취재망에 포착되지 않은 다른 사례가 만약에 있을 가능성 그럼 그게 언제라도 이것이 폭탄이 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건진법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잖아. 그건 단순히 내가 대통령이랑 친해라고 과시하고 다니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이 건과 관련되어 있어가지고는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빨리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대통령실 메시지는 건진을 조심하세요. 정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정말 건진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느낌과 메시지를 준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죠. 빨리 특별감찰관 물론 특별감찰관이 건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저는 그 조치를 안 취하고 그 경고만 한 게 전 좀 다르게 들렸어요. 오히려 찾아오면 잘해주세요로 들렸어요.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속보가 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초심을 지키면서 받들겠다.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박순애 장관 등 인적 쇄신을 물어보니까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그러니까 좀 바뀌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좀 더 이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보고 평가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게 밀리고 밀려서 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그러니까 이 말을 2, 3주 전에만 했어도 전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밀리고 공직까지 가니까 그냥 하는 말을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럼 어쨌든 워딩 자체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으니까요. 국민의 뜻을 한번 뭐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풀 워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평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메시지는 대통령이 주어가 자신이고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다 책임지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장 크게 약속했던 게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과 메시지는 명확하게 자기가 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텔레그램 대화 노출했을 때 최영범 수석은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등장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논란이 된 메시지를 쓴 건 대통령이죠. 권성동 그렇죠. 원내대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이제 김건희 여사 건을 그 두 분께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인사는 망사라고 그 만사일 수도 있고 망사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주인공이 제 기억이 맞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일 거예요.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장면을 연출했던 대통령이었는데 말 그대로 깜짝 쇼의 거의 달인 인사에 있어서. 근데 이게 그때는 이제 그 국회 청문회라는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청문회라는 게 없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뭔가가 이제 나오면 바로 또 정광석화와 같이 또 교체를 했던 대통령이기도 해요. 김영삼 대통령. 다시 말해서 여론 반응에 대단히 민감하게 움직였고 인사를 정치적 카드로 엄청 활용했던 대통령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인데 김영삼 대통령도 거의 건드리지 못했고 안 했던 케이스가 있다. 그게 바로 아들 김현철 씨의 경우다. 그래서 너무나 단어가 생경했던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아마 대중적으로 회자됐던 계기가 아마 그때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전 이 전철을 안 밟으려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내각의 인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도의 명단은 근데 그리고 과거에는 알려온 경력 뭐 전력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시기에는 공개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쓸 수 있는 그 어차피 이게 한 방에 그냥 한 방으로 역전이 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 잘게 썰어가면서 조금씩 다시 만회한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도 잠깐 그 보도가 비치게 되는데 특별감찰관 받을게 빨리 추천해줘. 그다음에 제2부속실 만들겠다. 선언하고 하나씩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씩 바뀌나 보다라고 하는 실망감을 그러니까 어떤 관심으로 전환을 시키고 관심을 기대감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살라미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강구를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제가 볼 때 정무적으로 조언해드리라고서는 참모가 옆에 사실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거의 이거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안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하나의 방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접근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라는 존재. 그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약간 공식적인 통제 아래 안 두려고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확실히.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가용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안 쓰고 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의 결정 주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죠.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입법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안 쓰고 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본질은. 그러니까 심각성을 모르고 있거나 심각성을 무시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발제 원래 제목이 안 그래도 아까 김한권 박사님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과거에 그 클린턴이 선거운동할 때 이스터 이코노미 스투피드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 이코노미 자리에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제 지금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이고 제가 이게 센 발언인데. 더 센 발언인데 It's the president stupid라는 김종배 시선 집중을 위해서 괜히 말하면 안 되는 말을 제가 했나 싶기도 한데요. 사실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말을 했었거든요. 오늘 우리 발제를 요약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이걸 수 있겠다. 뭐 이건 인용인데 뭐 인용. 이건 이걸 수 있겠다.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사태의 본질이고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지금 이 지점이고 우리가 사실 길게 말할 필요 없고 오늘 전체 요약이 이 문장이라 너무 잘 뽑아오셨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사실 드렸었어요. 여당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된다라는 충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간이 작아갖고 다른 걸로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다는데 여기서 어디선가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그런 거였다면서 끊임없이 자아 성찰을 하라 그런 뜻이라면서요. 원래. 이게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래야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 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뭐 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좀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왜 항상 나라 걱정, 대통령 걱정을 국민이 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물가도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생업에 바빠 죽겠는데 왜 걱정을 해야 되냐고요.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뭐 불만 없으시죠? 두 분? 네. 예, 맞습니다.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이 대통령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성군은 존재감이 없는 성군이 최고다라고 뭐 비스무리한 얘기를 노자가 했다고 하던데 존재감이 너무 두드러져가지고 참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 김만건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